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킬레스건 파열 이후 수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동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와 함께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수술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수술을 하는지 공통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촬영한 MRI를 보시는 영상이고,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된 부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킬레스가 파열되고 나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누가 뒤에서 걷어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뚝 하는 느낌이 났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똑같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수술을 했던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봤던 다른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파열되기 전에 평소 아킬레스건이 시큰거렸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가다가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아킬레스건에 불편한 느낌이나 시큰거림 이런 것들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과를 거쳐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30대, 40대 분들이 가장 많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20대 초반, 중반에도 많은 환자들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에서 저희가 액티브하게 운동을 좀 좋아하시거나 운동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을 권유드리고, 완전 파열이 됐을 경우에 설명드리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영상은 대표적인 아킬레스건 파열의 영상입니다. 2013년도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었던 영상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왼쪽 발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습니다. 왼쪽 발을 부여잡고 있고, 다음은 2019년도에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선수의 오른쪽 종아리를 보세요. 오른쪽 종아리를 보시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서 종아리에 미세하게 경련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던 영상입니다. 우리가 실제 아킬레스건이 파열될 때 기본적인 자세나 동작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이런 포지션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게 되는데, 우리가 발목이라고 하는 앵클이 도지플렉션, 그래서 족배굴곡, 발등을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나가려고 할 때 플란타 플렉션, 족저굴곡이라고 하는 바닥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동작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 무릎은 펴져 있거나 아니면 슬라이트하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고관절은 익스텐션, 신전되어 있는 이 자세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게 되고, 위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들과 마찬가지처럼 지금 이런 동작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왼발, 그 다음에 데이비드 베컴의 왼발 보시면 이런 포지션일 때 아킬레스건이 잘 파열을 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톰슨 스키즈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 발은 움직이죠? 오른쪽 발은 종아리를 쪄도 발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톰슨 스키징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검사들은 25% 정도는 우리가 미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100% 다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공 보시는 것처럼 골프공에 딤플링이라고 하는 이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정상적인 발목에서 쏙 누르면 발목이 딤플처럼, 보조개처럼 쏙 들어가는 이런 딤플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걸 촉진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거나 어떤 식으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꼭 찍어보게 되고, MRI 상에서 파열된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 아킬레스가 이렇게 중간 부위에 파열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되고, 중간 부위는 우리가 아킬레스 부착부에서 2cm 또는 6cm 상방에서 끊어지는 게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 저희가 봉합사를 이용을 해서 아킬레스건을 봉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봉합에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수술하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봉합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녹지 않는 실 한 개를 사용해서 크라코우 테크닉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선택하게 되고,
나머지 2개의 실로 녹는 실을 사용해서 모디파이드 분낼 또는 본넬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런 봉합사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아킬레스건을 봉합을 하고 있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봉합의 방법들은 바뀔 수가 있게 되고, 그것들 또한 제가 MRI나 아니면 수술장에서 환자의 아킬레스건을 보고 그런 봉합의 방법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수술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세미오픈이라고 하는 아주 약간 2 내지 한 4cm 정도만 상처를 열어서 아킬레스가 끊어진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되고, 끊어진 아킬레스를 확인해서 봉합을 하고 난 이후에 아킬레스 건막입니다. 아킬레스 건막을 덮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킬레스 건막을 이렇게 덮어주게 되고, 얘네들을 꼭 꿰매줘야 하는 이유는 실제 이 아킬레스 건막이라고 하는 게 아킬레스의 영양분 또는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봉합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추후에 튼튼하고 건강한 아킬레스로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없을 경우에는 약간의 감염의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이후에 피부의 유착이라든지 약간의 합병증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파열 이후에 수술을 선택하게 될 때 이런 아킬레스 건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파열 이후에 최소한 2주나 또는 1주 이내에 수술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아킬레스 건막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만성 손상이 있다가 파열된 경우 또는 파열 이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에는 건막이 손상되어서 봉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MRI와 수술 후 MRI를 보시게 되는데, 수술 이후에 아킬레스건에 대한 MRI를 몇 커트만 다시 찍게 되는데, 비용은 수술 전 MRI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더 다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RI를 찍게 되고, 수술 이후에 아킬레스건이 잘 봉합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환자분께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상처를 보시면 세미 오픈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가 작아서 실제 수술하고 나서의 회복도 좀 빠르고, 상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편감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3개월 워킹 부츠를 착용을 하게 되고, 실제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보조기를 3개월간 착용을 하게 됩니다. 재활이 빠른 경우에는 좀 더 가벼운 보조기를 추천하기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보조기들을 추천하게 되고, 조금 더 젊고 액티브한 환자들 중에서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좀 더 깨끗하게 된 경우, 잘 꿰매지거나 재활이 빠른 경우, 또는 트레이닝 파트에서 재활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는 분들이 1대1로 붙어있는 경우, 요즘은 일반인인 경우에도 그런 트레이닝 파트에 적극성을 좀 요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재활이 아주 빠른 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조금 더 간단한 보조기들을 우리가 빨리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수술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재파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 이내에 재파열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보조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게 되며, 빠른 재활이나 또는 늦은 재활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에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드리고 3개월 이내 주의됨을 여러 번 강조드리게 됩니다. 수술 이후 4주간은 우리가 non weight bearing이라고 하는 비체중 부하, 그 다음에 목발을 사용해서 비체중 부하 보행을 하게 되고요. 할 때 이제 목발을 사용하는 방법들이나 발을 딛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게 됩니다. 4주간 이런 방식들을 하면서 보조기 각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하는 족저굴곡 상태에서 20도 내지 25도 상태에 유지를 하게 되고, 주차별로 5도씩 각도를 올리면서 발목이 0도까지 정상적인 뉴트럴 상태, 중립 상태로 오는 0도의 상태까지 각도를 조절을 하게 되고, 이때는 도수치료사들에 의한 PROM 운동,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또는 도수치료 등을 원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고, 꼭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만약에 도수치료를 받아서 조금 더 회복이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4에서 6주가 지난 이후부터 우리가 풀 웨이트 베어링이라고 하는 보조기를 한 채로 발을 전체를 딛는 것들을 허용하게 되고, 이때는 목발을 떼고 가능하게 됩니다. 4에서 6주라고 표현한 것들은 좀 더 빠른 분들은 4주에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주차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고 더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에서 6주라고 표현을 했고, 이때 우리가 이런 재활 운동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재활 운동에 대한 설명은 또 다시 드리겠지만, 제가 찍었던 유튜브를 통해서 재활을 보시고, 또는 개인적으로 치료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운동 치료사 선생님이 있으신다면 맞춰서 재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저를 보게 되는 경우는 수술 이후에 2주차에 실밥을 제거하게 되고 한 달째, 그 다음에 8주차 2달째, 3개월째 이렇게 외래에서 저를 보시게 되는데 초음파를 확인하면서 수술이 잘 됐는지,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아킬레스건 회복이 얼마나 되는지를 초음파로 확인을 해드리면서 재활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 3개월 차가 되면 보조기를 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재활은 영상을 촬영해놨던 유튜브를 보시고 초기 재활과 후기 재활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차 그리고 1년 차에 또 한 번 저를 보게 되는데 6개월 차 이후나 1년 차에는 러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 단계상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운동을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1년 정도 때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후로는 특별히 저를 보실 일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1년 추시상에서도 환자분이 불편감을 약간 호소하시거나 아직도 평소 운동했던 레벨의 어떤 복귀가 잘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운동 복귀는 9에서 12개월 사이, 평균 10개월째쯤 되면 운동 복귀가 가능하게 되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농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농구로 완전 복귀했던 것들은 9개월 차쯤 농구에 복귀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10개월 차쯤 운동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재활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찍어놨던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초기 재활과 그리고 후기 재활, 재활 운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수술 동의서를 보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수술 동의서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PPT를 보고 드렸던 설명과 유사한데 마지막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환자분께 최종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아킬레스건 재건술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재건술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봉합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등록번호와 이름, 그다음에 성별과 나이를 확인하고 환자분의 진단명을 확인하고 수술명을 확인한 이후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합니다. 이후에 환자의 기본적인 기저질환들이 있었는지 수술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수술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수술 과정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보통 수술 과정 및 방법에 대한 것들은 MRI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고요. 수술과 회복 과정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염증이라든지 또는 피부의 문제, 아니면 상처 회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동 범위 등 근력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항생제라든지 기타 약물, 환자의 특이 체질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환자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수술 이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보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실밥 제거는 언제 하게 되는지, 기부스는 언제까지 하는지, 수술 이후에 주의할 상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정된 수술 이후에 시행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수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예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런 설명들을 드렸고 어떤 이 설명들 이후에 환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확인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금일의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제 확인했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환자의 이름과 환자의 본인의 직접 이름과 서명을 쓰시게끔 하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아닌 경우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동생 등 친가족 중에서 대리인일 경우에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이름과 서명을 확인받습니다.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할 경우에 저희가 보통 척추 마취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척추 마취 시행을 하게 될 때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등록번호와 이름, 성별, 나이 등 그다음에 진단명을 확인하게 되고 설명 의사에 제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환자 상세 또는 특이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고 마취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마취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취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경련이라든지 또는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또는 각막 손상이라든 호흡 및 그 다음에 코피나 구역 및 구토 등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지만 실제 저희 병원에서 척추 마취 이후에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개원 이래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마취 이외에 시행 가능한 방법들이 또 있는지, 혹시 척추 마취가 안 될 경우에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취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게 되고, 마취 시행을 안 했을 경우의 결과는 수술이 불가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고요. 마취 방법의 변경 또는 마취 범위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지금 앞서 수술 동의서에서 마찬가지처럼 이런 상황들을 환자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들이 확인하셨음을 다시 한번 체크한 이후에 금일 날짜와 시간을 적고 환자분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이름과 서명을 받게 되고요. 대리인일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대리인의 관계에 그다음에 이름과 서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수술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나서 수술하게 될 때 걱정도 많으시고 앞으로 겪을 그런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복귀, 그다음에 안전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파열된 이후에 수술을 받으시고 최대한 빠르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운동 또는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스포츠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